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갔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서 정의라고 하는 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 유형의 구분 정도 살펴본 다음에 수업을 마쳤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의 유형들 가운데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배적 정의, 사회 속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재화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정의로울까, 이거에 대해 교과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고 있던 89쪽 이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필기에서 정의 괄호 1번 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괄호 2번 분배의 기준이다. 괄호 2번 분배의 기준 89페이지에 교과서 내용이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보고 나서 차례차례 살펴보고 90페이지 활동을 보면 그 분배 기준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거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9쪽 분배의 기준부터 읽겠습니다. 분배의 기준에 관련해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무작위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똑같이 나누는 것, 우리가 고르게 나누는 걸 균등분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내용도 여러 가지 기준들 말할 때 함께 판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업적, 노력, 필요가 분배의 기준으로 논의된다. 이 각각이 무엇인지는 89페이지 오른쪽 여백의 날개 부분에 잘 써져 있죠. 판서하면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준은 모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정의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만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알맞은 분배의 기준을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분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가장 정의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우선 분배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또 다르게 언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5가지의 분배 기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입니다. 업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업적에 의한 분배는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다.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자. 선생님이 분배적 정의 이야기할 때 단순히 돈만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런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죠. 직업이라든지 직책 같은 게 포함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라고 하는 걸 제출할 것입니다. 이력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주소,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와 학교 속의 학과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학과가 다 서로 달라지잖아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의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과 출신이냐, 이것만 업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세계화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바이어, 거래처들과 거래해야 될 일들이 많죠.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쓸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영어 공식 인증할 수 있는 점수들 있죠. 토익 점수, 탭스 점수, 몇 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 업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거두어낸 업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갈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스펙들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력. 분배라는 건 노력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적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력한 다음에 업적을 거두게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노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적이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객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년에 몇 번 치나요? 한 번 칩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마킹을 한 칸씩 미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노력한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평가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잖아요.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행평가, 학생들의 노력에 대해서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에서 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면 수행평가는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받게 되는 학업의 점수도 소중한 분배, 나누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행평가, 노력의 가치를 온당하게 평가받는 게 수행평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노력도 분배의 기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필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배하자.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배하자. 이렇게 말하면 필요가 되거든요. 마침 여러분들 요즘 뉴스 기사 통해 가지고 필요에 따른 분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수업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성인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또 다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요즘은 2.5단계, 2.25단계 이런 말도 사용하더라고요. 단계가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시잖아요. 집합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못 모이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리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1차 지급했고요. 지금 2차를 추석 연휴 전에 어떻게든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1차 국가재난지원금과 2차 국가재난지원금, 뉴스 기사를 열심히 본 친구들이라면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고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된 성격으로 했다면 2차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받아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배달업체 관련 이런 데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고 주로 배달 음식 먹다 보니까 관련한 어플 회사라든지 배달하시는 기사분들 평소보다 수익이 오히려 더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소득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지려는 노력까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먼저 주어야 한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재난지원금 2차 선별적 지원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책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책에서 직접 나오진 않지만 언뜻 문장 수준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이제 네 번째는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균등. 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자. 3번 필요에 따른 분배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 문자 자체로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어야 한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가 더 필요한지, 누가 더 실제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로 부정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소득 수준을 점검해야 할 텐데 소득 수준은 과거의 수준으로 점검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일자리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 없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는 일자리가 없었다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경우가 있다면 과거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순서들을 측정하다 보면 오히려 현재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자리가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원이 가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필요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측정과 평가가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예 똑같이 나누어 주자. 국가 재난지원금 중에 1차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똑같이 줬었죠. 가구당 인원수 보통 1인당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듭니다. 네. 3번, 4번 성격이 비슷한데 3번은 2차 국가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고 4차는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입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이것도 저것도 싫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봤자 결국 각각의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끼리 다투기만 할 뿐이다. 운에 맡기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작위. 무작위는 우연이나 운에 따른 분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은 업적을 거두었고요. 똑같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누어 줄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 되겠지만 자원이라고 하는 건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럴 때 구성원들 모두가 합의해서 모두가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힘드니까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 어려운 양이라고 한다면 모두의 합의 아래 무작위로 한 명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보통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 이런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무작위. 복권 추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받을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우연이나 운에 따라서 받는 게 정해지는 경우. 이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을 때 해야 될 겁니다.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9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9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생각 기르기 5만원을 정의롭게 나누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 5가지 분배 기준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5명의 친구들이 팀을 꾸려나간 교내 합창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5만원을 받았다. 이 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각자 생각이 달라 다툼이 일어났다. 5명이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생각들이 선생님이 설명해준 5가지 기준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이름 여기 단원이라고 되어 있죠. 합창 단원이라서 단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원 1. 총 5명이니까 모두 1만원씩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명 만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분배 기준 중에 무엇이 될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1번 학생은 균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2번 학생. 나는 독창 부분을 맡아 상을 받는데 가장 많이 이바지하였으니까 3만원을 받아야 해. 합창대회 나가면 팜플렛 같은 게 나오죠. 전체 같이 부르는 영역이 있을 거고 솔로로 독창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2가지를 함께 더해서 총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적 받았을 때 독창 부분 한 학생이 조금 더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합창 팜플렛이 있잖아요. 점수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원이는 업적, 자신이 독창이라고 하는 뛰어난 업적을 쌓았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단원 3 한번 봅시다. 너희들은 연습에 5번 밖에 안 나왔고 나는 10번 다 나왔으니까 나는 2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10번 연습하는데 나는 10번 다 열심히 참여했다.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했다. 기준 가운데 무엇입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노력. 3번 학생은 노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단원 4번 단원 학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나니까 내가 5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자. 표정은 약간 슬프게 사파에도 그려뒀네요. 5만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필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단원 5. 심드렁한 표정의 학생이네요. 다 귀찮으니 가위바위보로 한 명을 정해서 주는 것이 어때? 가위바위보. 사다리와 비슷한 것이죠. 우연과 운에 따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원 5는 무작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이제 91, 92쪽은 쉽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91, 92쪽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실제로 필요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우선 1.
정의로운 사회의 필요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분배의 기준이 공평하지 않아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분배받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 평양 이런 일부 지역에서 거기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윤택한 삶 살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서 굶어 죽는다거나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제로 인간다운 삶 보장이 어렵다는 거 우리는 북한 사례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분배의 기준이 일부에게만 유리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구성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은 사회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런 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원이 바람직한 삶을 살며 도덕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시대적으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 보면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시기에 살고 있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신분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양반은 노비를 부리면서 살 수 있다. 노비는 양반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았죠. 이렇게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사회, 평가해보자면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의 상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자체 전체가 정의로운 모습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분의 차별 이런 것을 벗어나서 평등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2쪽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2번 이어가지고 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에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책에 보면 정의에 관한 고민과 실천 그리고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죠. 차원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요. 어떤 성격에서 차원이 나누어졌는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에 관한 고민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회 정의와 관련지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정의에 관한 고민과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도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의 분배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제도 아래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2번 제도 개선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되겠죠. 제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신분차별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신분차별은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 대통령 나온 이후에 이제 흑인 노예제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신분차별 법이나 제도가 그대로 있었어요. 흑백 분리법 같은 거. 대중교통 수단 이용할 때 흑인과 백인 분리해서 앉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당함 알아차린 흑인들이 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흑백 분리법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의 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공정한 경쟁 관련해서 그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